이 이야기는 탄광마을 출신 소녀가 중국 가는 줄 알고 넘었던 국경. 그러나 그 길은 한국으로 이어진 믿기 힘든 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가난과 출신 성분에 막혀 모든 걸 포기했던 소녀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힌 순간, 어머니의 숨겨진 결심과 신하 씨가 들려주는 진짜 탈북 이야기입니다. 북한 내부에서 나오지 못했던 생생한 기록들, 평양 편지함에서 차근차근 공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귀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과 같은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 떨고 주말이면 쇼핑하러 가고 유튜브 보면서 웃죠. 평범한 20대 대학생입니다.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중국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국경 넘어서 장사나 하다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넘고 보니 그 길은 한국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중국 가는 줄 알고 짐 쌌는데 태국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 앞에 섰을 때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인생이 하루아침에 뒤집혔습니다. 저는 평안남도 덕천 근처 작은 탄광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동네는 다들 가난했죠. 아버지는 막일하시고 어머니는 농사와 장사로 근근히 살림을 꾸렸습니다. 저는 5남매 중 셋째였어요. 먹고 사는 게 전부였던 집안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꿈이 많았습니다. TV에서 보는 무용수들이 너무 예뻐 보였어요. 화려한 옷 입고 춤추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죠. 우리 동네는 한국 무용이 유행이었습니다. 주변 어른들도 저보고 춤 배우라고 했어요. 7살인가 8살 때 동생 돌잔치에서 춤췄는데 사람들이 엄청 칭찬해줬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죠. 나도 저런 무용수가 될 수 있을까? 근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 집은 출신 성분이 안 좋았어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까지만 다니고 그만뒀죠. 친구들은 학교 가는데 저는 집에서 여동생 돌보고 밭을 거들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18살 되던 해였습니다. 어머니랑 양강도 해산에 장사 따라갔죠. 국경 근처였어요. 두만강 건너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장난처럼 물으셨어요. 너도 중국 가볼래? 저는 사춘기였고 반항심도 있었습니다. 그냥 한마디 던졌죠. 보내주시면 가죠.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한마디였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짐 싸라. 농담인 줄 알았죠. 근데 어머니 표정이 진지했어요. 브로커를 이미 구해놨다는 겁니다. 당장 내일 떠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해산에서 물었던 그 질문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였죠. 저한테 물어본 건 제 마음을 확인하려던 거였어요. 엄마, 진짜요? 정말 가는 거예요? 빨리 움직여라. 시간 없다. 어머니는 이미 결심하신 상태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중국 가면 뭐 하지? 돈 벌 수 있을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기대도 됐습니다. 이 답답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제가 왜 이렇게까지 절망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은 출신 성분 때문에 평생 찍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월남했다는 이유로요. 북한에서는 3대가 책임을 집니다. 할아버지가 뭘 했든 그 죄가 손자한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너는 더 이상 학교 다닐 필요 없다. 이유도 안 말해줬어요. 그냥 나오라는 거였죠. 저는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엄마, 나 뭘 잘못했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안 하셨습니다. 그냥 안아주시기만 했죠. 친구들은 계속 학교 다녔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고 어떤 애는 대학도 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동생들 돌보고 바칠만 했죠. 15살 소녀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어요.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우리 동네는 장마당에서 뭐라도 팔아야 먹고 살 수 있었죠. 어머니는 중국 물건 넘겨받아서 파셨어요. 위험한 장사였습니다. 걸리면 구류장 가는 거였죠.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셨지만 돈이 안 나왔어요. 그냥 나가서 일만 하고 오시는 거였습니다. 명목상 직장이었죠. 실제로는 굶으면서 일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16살 때부터 어머니 장사 따라다녔습니다. 해산도 가봤고 다른 지역도 다녔어요. 중국 물건 거래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봤죠. 국경 넘어가는 사람들을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알았으니까요. 정치범 수용소 간다는 소문도 있었고 공개 처형 당한 사람도 봤습니다. 근데 그래도 사람들은 넘어갔어요. 여기 있어봤자 미래가 없으니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여기서 평생 이렇게 살 순 없었어요. 20살 되면 결혼하라고 할 거고 애 낳고 똑같이 가난하게 살다가 죽는 거였죠. 제 꿈은 이미 다 꺾였어요. 무용수는커녕 제대로 된 공부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한 겁니다. 보내주시면 가죠. 그 말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여기 남아있는 것보다는 어디든 나은 거 아니냐는 심정이었죠. 어머니도 아셨을 겁니다. 딸이 이 땅에서는 절대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걸요. 그래서 결심하신 거였어요. 목숨 걸고서라도 딸을 보내기로요. 다음 날 새벽 4시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깨웠어요. 짐은 최소한으로만 싸라고 했습니다. 옷 몇 벌, 작은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죠. 동생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깨우면 안 됐어요. 이 일은 아무도 알면 안 되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자는 동생들 얼굴을 한참 봤습니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아니, 다시 볼 수나 있을까?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말은 안 하셨지만 눈빛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딸을 보내는 아버지의 눈빛이었죠. 아버지는 제 어깨를 한번 두드리셨습니다. 그게 작별이었어요. 어머니와 저는 새벽 어둠 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브로커는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인상은 험악했지만 말투는 의외로 조심스러웠죠. 소리 내지 마. 불 켜지 마. 나만 따라와. 우리는 산길로 올라갔습니다. 1시간을 걸었을까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무서웠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인지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죠. 국경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두만강이었어요.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건너편이 중국이었죠. 불빛이 보였어요. 우리 쪽은 깜깜한데 저쪽은 환했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 확연했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불빛까지만 가면 된다. 물 깊지 않으니까 걸어서 건너. 근데 순찰대 지나가면 무조건 엎드려. 소리 한 번 나면 끝이야.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잘 가거라. 살아서 연락해라. 엄마는요? 엄마도 같이 가야죠. 나는 여기 남아야 한다. 동생들 있잖아. 너라도 잘 살아야지.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근데 울 시간이 없었어요. 브로커가 재촉했거든요. 빨리 가. 시간 없어. 저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물이 차갑게 발을 적셨어요. 한 걸음, 두 걸음 걸을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였죠. 브로커가 손짓했어요. 엎드리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차가운 물속에 몸을 숨겼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순찰대가 지나갈 때까지 꼼짝도 안 했죠. 1분이 10분처럼 느껴졌어요. 순찰대가 지나갔습니다. 브로커가 다시 신호를 보냈죠. 저는 미친 듯이 강을 건넜습니다. 뒤도 안 돌아봤어요. 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거든요.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요. 제가 방금 건넌 건 단순히 강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전부가 건너온 거였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축하해. 이제 넌 탈북자야. 탈북자.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이제 북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국 사람도 아닌 그 누구도 아닌 사람이 된 겁니다. 차에 태워졌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차 안에서 떨고만 있었죠. 새벽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파고들었어요. 살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무서움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차는 1시간을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중국 어느 시골 마을이었어요. 작은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죠.
여기서 당분간 숨어 있어. 밖에 절대 나가지 마. 중국 공안한테 걸리면 바로 북송이야. 북송.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다시 북한으로 보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죠.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집안은 좁았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 하나. 창문은 커튼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었어요.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열흘을 지냈어요.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밥은 브로커가 가끔씩 갖다 줬죠. 하루 한 끼 먹을 때도 있었고 이틀에 한 번 먹을 때도 있었어요. 배고픔보다 무서움이 더 컸습니다. 창문 틈으로 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차도 많이 다녔죠. 북한에서는 볼 수 없던 풍경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세상에 발 한 번 디딜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였으니까요. 어느 날 브로커가 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뭔가 잘못된 건가 싶어서 가슴이 철렁했죠. 너 중국 가려고 했지? 네, 그렇게 들었는데요. 계획 바뀌었어. 한국 갈 거야. 예? 한국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저는 중국에 온 거였잖아요. 장사하다가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한국이라니요. 브로커가 설명했습니다. 내 엄마가 처음부터 한국행으로 돈 냈어. 너한테 말 안 한 거야. 중국이라고 하면 내가 안 올 것 같아서.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머니가 저를 속인 겁니다. 아니, 속인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였죠. 제가 거부할까봐, 제가 무서워할까봐, 그래서 중국이라고만 말씀하신 거예요. 한국은 어떤 곳인가요? 나도 잘 모르지. 근데 거긴 자유롭대. 돈도 벌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네가 여기 중국에 남으면 평생 숨어 살아야 돼. 공안한테 걸리면 북송이고. 근데 한국 가면 신분증도 나오고 정식으로 살 수 있어.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은 어릴 때 배운 적 없었어요. 학교에서는 남조선이라고 불렀죠. 미국 앞잡이들이 사는 곳, 가난하고 힘든 곳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브로커 말은 달랐어요. 자유롭고 돈 벌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뭐가 진짜일까요? 언제 가는데요? 일주일 뒤. 태국 거쳐서 갈 거야. 여권 만들어줄게. 여권. 그것도 처음 듣는 단어였어요. 브로커가 설명해줬습니다. 다른 나라 갈 때 필요한 증명서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저는 그곳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떻게 생긴 곳인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말은 통하는지. 두려웠습니다. 근데 동시에 작은 기대도 생겼어요. 만약 정말로 자유로운 곳이라면요. 만약 제가 거기서 공부할 수 있다면요. 만약 제 꿈을 다시 꿀 수 있다면요. 저는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중국에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걸요. 제가 진짜로 자유로워지려면 한국까지 가야 한다는 걸요. 그래서 돈을 모으셨던 거고, 브로커를 구하셨던 거고, 저한테는 중국이라고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눈빛이 이해됐어요. 그건 작별이 아니었습니다. 딸을 더 넓은 세상으로 보내는 어머니의 결단이었던 거죠. 일주일 뒤 저는 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태국 방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타본 비행기였어요. 하늘을 나는 게 이렇게 신기한 건지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공항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죠. 온갖 언어가 들렸어요. 저는 그냥 브로커만 따라다녔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호텔에 묵었어요. 침대가 푹신했습니다. 에어컨도 있었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시설이었어요. 근데 저는 하나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잡혀갈지 몰라서 밤새 눈을 뜨고 있었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오늘 한국 대사관 간다. 거기서 신청하면 끝이야. 한국 대사관. 그곳이 제 인생을 바꿀 마지막 장소였습니다. 차를 타고 갔어요. 건물 앞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빨강 파랑 태극 무늬. 북한에서 배울 때는 저게 깃발이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 저는 그 깃발 아래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한국말로 물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는 게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제 정체를 밝히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탈북자입니다. 저는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발 저를 받아주세요. 직원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여기 앉으세요. 서류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출신 지역, 탈북 경로.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적었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물 한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이제 괜찮아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어요. 괜찮다고요? 정말 괜찮은 건가요?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는 건가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신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냥 도망쳐온 사람인데 그래도 괜찮다고 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요. 여기는 제가 배웠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여기는 저 같은 사람도 사람으로 대해주는 곳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태국이 멀어졌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나라로 가는 겁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북한 탄광마을에 있던 제가 지금은 하늘 위에서 한국으로 날아가고 있었죠.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제가 무사히 한국 갔다는 걸 아실까요? 동생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요? 아버지는요?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제가 탈북자가 되는 순간 가족과는 평생 헤어진 겁니다. 연락도 할 수 없어요. 편지도 보낼 수 없죠. 그냥 서로 살아있기만 바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발을 딛는 순간 알았어요. 이제 진짜로 한국 땅이구나. 제가 정말로 여기까지 온 거구나. 공항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들이 엄청 많이 다녔어요. 건물도 높았고 불빛도 화려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밤이 되면 깜깜했는데 여기는 밤인데도 나처럼 밝았어요. 차에 태워졌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물었죠. 국정원 갑니다. 조사받으셔야 해요. 국정원. 그 단어가 무섭게 들렸어요. 조사라니 혹시 저를 의심하는 건가요? 혹시 다시 북한으로 보내는 건 아닐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근데 그건 기우였어요. 진짜 새로운 시작은 바로 거기서부터였습니다. 국정원 조사실에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분위기가 무겁지 않았어요. 조사관 두 분이 앉아 계셨는데 표정이 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해 보였죠. 앉으세요.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편하게요? 근데 편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탈북자였고 지금 제 운명이 이분들 손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북한 어디 출신이에요? 평안남도 덕천입니다. 가족은 몇 명이에요? 부모님이랑 동생 4명요. 왜 탈북했어요? 그 질문에 저는 한참을 말을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출신 성분 때문에 학교도 못 다닌 것,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것, 그냥 살고 싶었던 것. 그 모든 이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살고 싶었습니다. 그냥 제대로 살고 싶었어요.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네요. 그 한마디가 저를 울렸어요.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북한에서는 아무도 제 마음을 몰랐습니다. 다들 그저 살아남기 바빴죠. 근데 여기서는 처음 만난 사람이 저를 이해해주는 것 같았어요. 조사는 이틀 동안 계속됐습니다. 북한 생활, 탈북 과정, 중국에서의 일, 태국 경유 과정. 하나하나 다 물어봤어요.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하는 건가 싶어서 무서웠죠.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진짜 탈북자인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북한 체제를 알아야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한국에서 뭘 하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습니다. 무슨 공부요? 저는 중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여기서는 배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싶어요. 뭐든 배우고 싶습니다. 조사관이 웃으셨어요. 할 수 있어요. 여기선 누구든 공부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진짜인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요. 하나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 적응을 배우는 곳이라고 했죠.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나이도 다양했습니다. 모두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처음으로 느꼈어요. 저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북한에서 탈북은 죄였습니다. 말하는 것조차 위험했죠. 중국에서도 숨어 지내야 했어요. 태국 가는 동안에도 불안했고요. 근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모두가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룸메이트가 생겼어요. 함경도에서 온 언니였습니다. 나는 3년 전에 왔어. 처음엔 다들 힘들어. 근데 적응되더라. 여기는 진짜 자유로운 곳이야. 자유롭다는 게 뭔가요?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는 거지. 북한에서는 당에서 시키는 대로만 살았잖아. 근데 여기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내 인생을 내가 정하는 거야. 제 인생을 제가 정한다. 그 말이 너무 낯설었어요. 북한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출신 성분으로 미래가 결정됐죠. 근데 여기는 달랐어요.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어를 배웠어요. 북한말이랑 많이 달랐습니다. 단어도 다르고 억양도 달랐죠. 처음엔 어색했어요. 근데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경제 시스템도 배웠어요. 은행, 카드, 세금, 월세.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북한에서는 배급만 받았는데 여기서는 직접 돈을 벌어서 살아야 한다고 했죠. 교통규칙도 배웠습니다. 신호등, 횡단보도, 지하철. 북한에는 없던 것들이었어요. 모든 게 신기했고 모든 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서 제대로 살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하나원을 수료하는 날이 왔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 사회로 나가는 겁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기대도 됐어요.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하나원을 나와 처음 본 서울은 충격이었습니다. 건물이 하늘까지 닿을 것 같았어요. 차는 끊임없이 달렸고 사람들은 빠르게 걸어 다녔습니다. 모두가 바빴죠. 북한에서는 본 적 없는 풍경이었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하나원에서 배우긴 했지만 혼자 타는 건 처음이었어요. 카드를 찍고 들어갔죠.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모두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도 하나 받았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집을 배정해줬어요. 원룸이었습니다. 작았지만 제 공간이었죠. 북한에서는 온 가족이 한 방에서 살았는데 여기서는 혼자 방 하나를 쓸 수 있었어요. 화장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온수도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혼자가 됐어요. 밤에 불을 끄고 누웠는데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가족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는 잘 지내실까요? 동생들은 배고프지 않을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죠. 자유를 얻었지만 가족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요? 어머니는 저를 왜 보내신 걸까요? 며칠 뒤 구청에 갔습니다. 신분증을 만들러 간 거예요. 사진 찍고 지문 찍고 서류 작성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나온다고 했죠. 신분증을 받았을 때 실감이 났어요. 제 이름, 제 사진, 주민등록번호.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법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이구나.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 때문에 사람 취급도 못 받았는데 여기서는 신분증 하나로 저를 인정해주는 거였습니다. 일을 구해야 했어요. 정착금은 있었지만 계속 쓸 수는 없었습니다. 살아가려면 돈을 벌어야 했죠.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어요. 시급 9,000원이었습니다. 처음엔 뭐가 뭔지 몰랐어요. 바코드 찍는 것, 계산하는 것, 손님 응대하는 것. 모든 게 서툴렀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죠. 손님한테 혼나기도 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까지 일하고 집에 왔어요. 피곤했지만 뿌듯했습니다. 제가 번 돈이었거든요. 북한에서는 일해도 배급이 안 나왔는데 여기서는 일한 만큼 돈을 받았어요. 제 노동의 대가를 제가 받는 거였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울었어요. 100만 원이 조금 안 됐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죠. 근데 제게는 엄청난 돈이었어요. 제가 직접 번 돈이었으니까요. 그 돈으로 뭘 했냐고요. 반은 저축했고 반은 생활비로 썼습니다. 그리고 조금 남은 돈으로 책을 샀어요. 한국어 공부책이었습니다.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밤에 편의점 알바 끝나고 집에 와서 책을 펼쳤습니다.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문법. 하나하나 다시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만뒀으니까 기초부터 다시 해야 했죠. 힘들었습니다. 일하고 공부하고 반복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생각했어요. 어머니를요. 어머니는 저를 위해 모든 걸 걸으셨습니다. 브로커 구하는 것도, 돈 마련하는 것도, 딸을 보내는 결단도. 저를 위해서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포기하면 어머니 선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한국어가 많이 늘었습니다. 억양도 자연스러워졌죠. 사람들이 이제 제가 북한 출신인 줄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편의점 알바도 그만두고 좀 더 나은 일을 구했습니다. 사무실 보조 일이었어요. 컴퓨터를 배워야 했습니다. 또 새로운 공부였죠. 하나씩 해나갔어요.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처음엔 키보드 치는 것도 서툴렀는데 점점 빨라졌습니다. 2년째 되던 해 결심했습니다. 대학 가기로요. 검정고시부터 쳐야 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다 공부해야 했습니다.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모든 게 새로웠어요.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했습니다. 주말에도 도서관 갔어요.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습니다. 배우는 게 이렇게 즐거운 건지 몰랐거든요. 드디어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이제 대학에 지원할 수 있게 됐어요. 탈북자 특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류 준비하고 면접 봤죠.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대학생이 된 겁니다. 대학 첫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캠퍼스를 걸어 다니는 게 꿈만 같았어요. 학생증을 목에 걸고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자리에 앉았죠. 교수님이 들어오시고 수업이 시작됐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정말로 자유로운 곳이구나.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곳이구나. 출신 성분이 뭐든 어디서 태어났든 상관없이 공부할 수 있는 곳이구나. 눈물이 났어요. 수업 듣다가 울었습니다. 옆에 앉은 친구가 놀라서 물어봤죠. 왜 울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너무 좋아서요. 친구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당연하죠. 그 친구한테는 대학이 당연한 거니까요. 근데 저한테는 기적이었습니다. 평생 꿈꿨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대학 생활은 신기한 것투성이었습니다. 동아리도 있고 축제도 있고 MT도 갔어요. 친구들과 밤새 이야기하고 같이 과제하고 시험 기간엔 도서관에서 밤샜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죠. 영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북한에서는 러시아어만 배웠거든요. 영어는 적성어라고 배우지 말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필수였습니다. 처음엔 알파벳도 어려웠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년째 되니까 영어로 간단한 대화가 됐어요. 3년째엔 영화를 자막 없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해낸 거예요. 대학 3학년 때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일본이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갔죠. 비행기 타고 호텔에서 자고 관광지 다니고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근데 가장 신기했던 건 따로 있었어요. 제가 자유롭게 다른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여권 하나면 되는 거였어요. 북한에서는 평생 북한 땅만 밟다가 죽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원하면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이게 자유구나. 자유는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것,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자유가 되는 거였어요.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곧 사회로 나갑니다. 취업 준비 중이에요. 면접도 보러 다니고 있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온 제가 이 정도에서 주저앉을 순 없으니까요. 가끔 어머니 생각을 합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편지도 보낼 수 없고 전화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제가 잘 살고 있다는 걸 어머니가 어떻게든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내신 이유를 이제는 압니다. 딸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출신 성분 때문에 꺾이지 않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저를 내보내신 거였죠.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대학도 다니고 친구들도 생겼고 꿈도 다시 꾸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포기했던 무용도 다시 배우고 있어요. 취미반이지만 춤출 때 정말 행복합니다. 패션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예쁜 옷 입는 게 이렇게 즐거운 건지 몰랐습니다. 북한에서는 다들 비슷한 옷만 입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입을 수 있어요.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불가능했던 일이죠. 모든 게 정해져 있었고 저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달라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적응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가끔 북한 억양이 나올 때도 있고 모르는 단어도 나옵니다. 경제 시스템도 완벽히 이해한 건 아니에요. 근데 괜찮아요. 천천히 배워가면 되니까요. 여기는 실수해도 되는 곳이에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곳이고요. 지금 제 나이 25입니다. 북한에 있었으면 벌써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았을 거예요. 탄광 마을에서 평생을 보냈겠죠. 근데 지금 저는 대학생이에요. 졸업 앞두고 있고 앞으로 뭘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제 인생입니다. 18살에 시작된 제 진짜 인생이요. 여러분, 자유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 공부할 수 있는 것, 일할 수 있는 것, 꿈꿀 수 있는 것, 그 모든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잃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자유가 얼마나 귀한 건지요. 북한에는 아직도 제 가족이 있습니다. 친구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어요. 그들도 언젠가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열심히 살 거예요. 어머니가 열어주신 길을 잘 걸어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